14년 전에 이미 권리금이 올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고시원 권리금이 더 올랐죠. 총 투자금 3억 5천이 들어갔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전체 매출은 방 개수. 안녕하세요. 고시원 클래스의 고피디입니다. 요즘 고시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실제로 운영하시면서 슬슬 이제는 엑시트 해볼까 고민하시는 원장님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요즘 고시원 권리금 진짜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이 정도면 새롭게 고시원 창업은 더 이상 어렵지 않을까?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고시원 권리금이 왜 이렇게까지 급등한 걸까요? 이렇게 오를 대로 오른 것 같은 고시원 권리금이 앞으로 더 올라갈지, 이제는 떨어질 일만 남았는지 오늘은 짚어보고자 합니다. 한 발 더 들어가서 그 고시원 권리금 상승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낱낱이 살펴보고, 소위 눈탱이 맞지 않는 고시원 권리금의 산정 수준까지 판단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고시원 사업을 고민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선 그 첫 번째 이유로, 최근 몇 년간 고시원 시장에서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로 권리금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업자들의 왕성한 활동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 고시원 업자들은 고시원 시장을 정리를 하고 여관, 여인숙, 모텔파리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이들이 실제로 고시원 시장에 권리금 인플레를 만들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냐, 조금 과장을 보태서 말씀드리자면, 불치병에 걸린 환자를 화장만 번지르르하게 꾸면서 초보 원장들에게 고시원을 팔아넘기는 속칭 화장 후 던지기 전략을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과정은 이렇습니다. 오래 들고 낡아서 실제로 운영이 어려운 고시원을 무권리로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는 최소 비용, 말 그대로 최소 비용으로 도배, 장판, 타일, 이런 소위 겉모습만 대폭 개선을 하죠. 물론 배관이나 보일러나 에어컨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전혀 손대지 않습니다. 이게 킬포예요. 이렇게 해서 이들 업자들이 당초 매입 상태 대비해서 굉장히 큰 권리금을 붙여서 초보 원장님들께 재판매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거래된 고시원은 새로운 초보 원장님들이 운영을 시작하자마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요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기반 시설들은 전혀 손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껍데기들만 번드르르하게 화장해서 팔았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화장실, 욕실, 주방 배관이 막혀서 물이 역류하고, 천장, 욕실, 화장실 바닥에서 물이 새고, 보일러는 꺼지고 에어컨은 멈추고, 어쩜 그렇게 꼭 필요한 겨울과 여름에 맞춰서 보일러와 에어컨이 고장이 나는지, 아마 최근 1년 사이에 소위 리모델링 돼서 깨끗하다고 하는 물건을 구매하셨던 초보 원장님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배관이 빈번하게 막혀서 전체 배관 공사를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서 입실자의 민원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배관 업체를 불러다가 뚫어줘야 하니까 유지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신경 쓸 것도 엄청 많죠. 한두 달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천정, 화장실, 공용 화장실 등 곳곳에서 누수가 새어나옵니다. 이미 입실자들이 살고 있어서 전체 누수를 잡기에도 이제는 힘들어졌고, 그때그때 현실식으로 누수를 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입실자들의 누수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엄청 커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이들 권리금 장사꾼들은 이미 다른 시장으로 떠나버렸는데 말이죠. 이렇게 시장에는 겉만 멀쩡한 고시원들만 원장님들의 손을 타면서 시장 권리금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고시원 수의 절대적인 감소를 들 수 있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정비 사업과 코로나 여파로 고시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매물은 고시원 권리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고시원 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매물의 희소성이 커진 점도 권리금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고시원 수가 줄고 있나요? 아니면 늘어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답할 수만 있다면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는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렸으니까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 내용은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는 정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고시원 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고시원들은 통상 노후된 지역에 노후된 건물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업 악화로 폐업한 고시원이 많아졌습니다. 아니 고시원이 영업 악화로 폐업을 했다니 잘 믿기지 않죠. 예, 그때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지금이야 그때 야수의 심장으로 고시원들을 헐값에 사들인 원장님들을 부러워하겠지만 당시로서는 감히 고시원 사업을 시작할 엄두가 안 났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까운 기회였지만 어찌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요. 여튼 이로 인해서 거래가 가능한 고시원 수가 줄어들었고 남은 매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남아있는 고시원들에게 집중되었죠.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매물의 희소성이 강조되면서 자연스럽게 고시원 권리금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유튜브와 각종 강의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는 고시원 창업 강의들, 그리고 창업 정보들, 그리고 늘어나는 시장 참여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권리금 상승으로 이어졌을까요? 대한민국은 자영업자들의 천국이자 무덤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역시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렸는데요. 고정 댓글에 이 영상 역시 남겨두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어디 경기 좋은 산업군이나 기업이 있습니까?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하이닉스 정도가 그나마 괜찮고 정유, 화학, 건설, 유통 등 상당수 사업군, 기업들 모두 힘든 상황이죠. 실제로 3, 4년 전에는 고시원 총 매가가 1, 2억 원 정도 사이였고 이러니까 주머니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젊은 원장님들께서도 고시원 시장으로 많이 들어왔었는데 요 1, 2년 사이에 은퇴한 혹은 은퇴를 준비 중이신 대기업 출신 혹은 전문직 출신 4, 50대 원장님들이 고시원 시장에 많이 유입됐습니다. 특히 유튜브다, 오프라인 강의다 해서 고시원 창업 관련된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고시원 시장 참여자들이 폭증한 것도 권리금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시원 팔겠다고 내놓은 원장님은 권리금을 2억을 요구했는데 매수 원장님은 왜 2억 2천만 원을 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차액은 과연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을까요?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양심적인 중개업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양도 원장님이 요구하는 권리금은 2억인데 일부 컨설팅 업자들은 이를 매수 원장에게 2억 2천만 원 혹은 2억 3천만 원에 소개를 합니다. 차익 2천, 3천만 원은 이 컨설팅 업자와 부동산 중개업자가 나눠 갖는 구조죠. 이런 불법적인 관행적 업계약으로 고시원 권리금이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큰 문제는 이게 단순히 권리금을 올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프리미엄을 더 내고 고시원을 매수한 원장님들은 초기 투자비가 높아지면 운영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시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고요. 이래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이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매수 계약을 할 때에 양도 원장님에게 직접 고시원 매도 가격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무슨 당연한 말을 하고 있냐 싶죠? 네, 맞습니다. 계약 당일에 양수 원장님께서는 꼭 양도 원장님에게 매도 권리금이 얼마인지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왜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고시원은 양도 양수 계약을 할 때 중개사들이 계약 당일에 매도인과 매수인을 다른 공간에 이렇게 나눠둡니다. 계약 당일에 계약서를 각각 설명한다는 조금은 이상한 주장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을 최대한 다른 공간에 위치시켜 놓고 도장 찍기 직전에 특약사항들 읽어주기 직전에만 잠시 같은 공간에 불러놓고 계약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그래서 양수 원장님들은 특히 다 양수-양도 계약서에 찍힌 권리금이 전화로 중개인한테서 들은 것과 다르다고 갸우뚱거려도 다른 특약 조항들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자리에 가면 초보 원장님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들 비양심적인 중개인들 덕분에 잊지 않아도 될 권리금이 더 붙어서 거래가 되고 이게 고시원의 권리금 전체적인 상승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최근에 고시원이 많이 올랐는데
해서 어떤 분들께서는 고시원이 이제 앞으로 떨어질 일이 남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특히 요즘은 이 로직을 이제 고시원 창업 시대는 끝났으니까 여관이나 여인숙, 모텔 이런 것들 임대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달방이나 스테이로 돌리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죠. 실제로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고시원을 창업하셨던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이 분들 중에는 권리금을 붙여서 매도하고 나름 짭짤한 수익을 본 분들도 꽤 있어요. 투자금 1억 초반에서 2억 초중반 들어갔다가 권리금으로도 약 15에서 30% 정도 차익을 남기고 나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다시 시장을 둘러보니까 본인이 팔았던 권리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고시원 몇 개 팔았었는데 제가 매도했던 권리금보다도 20%나 더 올라서 호가가 부르고 있는 걸 보고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싸게 팔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축이 있죠. 자칭 고시원 고인물이라고 불리는 분들이신데 이분들은 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진짜 초기 시장 때부터 고시원을 운영하셨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때 당시 황금기를 회상하면서 지금은 고시원 권리금이 너무 올라서 지금 진입하면 손해다라고 말씀들 하시곤 하죠. 그 시절엔 1억 투자로 월 500만 원 벌 수 있는 이른바 오브 이자가 가능했었거든요, 실제로. IMF 때 퇴직금으로 고시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서울의 아파트 여러 채, 건물까지 사셨다는 성공담도 많았고요.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건 요즘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몇몇 자칭 고시원 전문가들께서 지금 고시원은 너무 비싸니까 이제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에 있는 무권리로 여관이나 모텔을 리모델링해서 스테이로 전환하는 게 오히려 돈이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이런 분들 말만 듣고 시작하셨다가 리스크를 크게 지신 분들이 매우 많아요. 물론 그 중에는 잘된 분들도 있긴 하겠죠. 이건 마치 서울 아파트 비싸니까 공시지가 1억 미만 지방 짤짤이 아파트들 갭 투자하거나 생활용 숙박시설 하거나 오피스텔 사도 된다라고 주장하던 2, 3년 전 무지성 부동산 강의파리들과 맥락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이에요. 이 주제는 정말 중요해서 제가 별도 영상으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 반대에는 아니다. 앞으로도 권리금이 유지되거나 더 오를 거라는 입장을 가지신 분이 많죠. 저 역시도 앞으로 고시원 권리금이 떨어지긴 어렵다고 보고 오히려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고시원 권리금 이 정도면 진입할 만하네, 적정하네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정답은 그런 적은 없었다입니다. 여러분 기사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고시원 권리금이 전년 대비 11.53% 상승했다는 기사인데 이게 언제 나온 뉴스일까요? 2010년 기사입니다. 14년 전에 이미 권리금이 올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고시원 권리금이 더 올랐죠. 이건 고시원이 자산으로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시원 권리금이 저렴했던 적은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 고시원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죠. 노량진, 신림처럼 고시원이 많았던 지역들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소방법 강화로 고시원을 만드는 게 정말 어렵게 되기도 했고요. 기존에는 방 4, 50개짜리 미니룸 고시원이 빠르게 사라지고 대신에 방 20개 정도 되는 프리미엄 고시원이 들어서고 있죠. 결국 미니룸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또 다른 미니룸을 찾게 되면서 이렇게 작은 저렴한 기존 고시원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고시원에 대한 수요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을 합니다. 1964년에서 1974년생 무려 740만 명이 자영업 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 중 단 0.1%만 고시원 시장에 관심을 가져도 7만 4천 명이라는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이 숫자는 서울에 있는 모든 고시원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아요. 이 정도면 앞으로 권리금이 떨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넷째, 자산 가격은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년 전 대비 몇 배나 오른 것처럼 고시원 권리금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08년에 12억 원도 안 하던 반포자이 국평 가격이 지금은 40억이 넘지 않습니까? 저가커피 프랜차이즈 권리금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약 6개월 만에 권리금 회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30개월 이상 회수 기간이 늘어났죠. 이처럼 고시원 권리금 상승도 자연스러운 시장 경제의 흐름 중 일부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적정 고시원 권리금 산출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니, 고시원 권리금이 아무리 올랐어도 제대로 계산하는 방법은 알아야 저희가 매수를 할 때 눈탱이를 맞더라도 덜 아프게 맞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할 때 기본적으로 호구 잡힌다, 눈탱이 맞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기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아프게 맞으면 재개하기 힘들 수가 있으니까 알고 맞자 이거예요. 과거에는 1억 원 투자로 월 순수익 약 한 5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 있었죠. 특히 2, 3년 전 코로나 시기에는 고시원 권리금이 완전히 바닥을 찍으면서 저렴하게 매수해서 수익률이 40에서 70%까지 높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2021년 처음 고시원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때 저렴한 권리로 고시원을 매수해서 꽤나 큰 시세 차익과 수익률을 거뒀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변했어요. 요즘은 고시원 컨설팅 유튜브나 강의 같은 콘텐츠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고시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났어요. 이로 인해서 고시원 매수 수요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시원 시장이 이제는 진입하기 늦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지각비를 낼 생각으로 여전히 기쁘게 진입하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권리금이 높아 보일 수는 있는데 여전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그렇다면 고시원 권리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고시원 권리금은 입지, 시설 상태, 방 크기, 소방 기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니 해도 수익률 기준으로 파악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계산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할 줄 알면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총 투자금 3억 5천이 들어갔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전체 매출은 방 개수 곱하기 방값이 되겠죠. 그리고 순이익은 이 전체 매출에서 임대료나 공과금 그리고 운영비 등을 뺀 것에서 공실률 10%를 고려해가지고 약 0.9를 곱해봅니다. 예를 들어보면 한 달 방값이 평균 35만 원이고 방 개수가 50개라면 월 매출은 35 곱하기 50 해서 1750이 될 거고요. 운영비는 임대료 500에 공과금, 기타 비용 다 포함해서 85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순이익은 공실률 10% 감안했을 때 한 81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를 연간으로 계산하면 약 9,720만 원의 순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세전 연간 수익은 28%가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수익률뿐만 아니라 권리금 회수 기간을 통해서도 고시원의 권리금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어요. 고시원 권리금 회수 기간은 권리금을 연간 총 순수익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총 투자금이 3억 5천만 원이다. 연간 총 수익이 9,720만 원이라면 권리금 회수 기간은 약 3억을 9,720만 원으로 나눈 약 37개월 정도가 되겠네요. 많이 올랐다고 해도 여전히 고시원 권리금 회수 기간이 30에서 36개월 이내라면 적정한 수준으로 봅니다. 이 물건은 36개월보다 1개월 넘어서지만 방값을 2, 3만 원 정도만 올릴 수 있다면 수익률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추가 분석해서 진입 여부를 판단해도 나쁘지 않은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매물의 수익률 기준으로 살펴볼까요? 입실률 90%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매물 타입별 수익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 미니룸은 운영상의 난이도가 좀 높고 엑시트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수익률이 조금 높아요. 한 27에서 한 30% 정도. 헌업룸은 20에서 27%. 모두가 선호하는 올 원룸은 약 18에서 한 2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물론 이건 사례이지 각 물건마다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조합의 물건을 선택할지는 본인의 운영 스타일과 기대 수익률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시원 권리금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고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여전히 매력적인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몇 년 사이 고시원 권리금이 크게 상승한 것은 사실이에요. 특히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라는 시장 논리가 맞물리면서 권리금이라는 자산 역시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시원 권리금이 떨어지기보다는 현상 유지 혹은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권리금이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는 무권리로라도 여관이나 모텔을 임차해서 스테이로 전환하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략은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리모델링 비용, 운영 리스크, 그리고 무엇보다 엑싯 가능 여부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한다 그러면 훨씬 복잡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발품, 선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임장을 다니고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해서 좋은 물건을 선별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권리금이 올랐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여전히 매력적인 창업 아이템입니다. 고시원 권리금이 올랐다라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이제 고시원 창업은 끝났다라기보다는 고시원 권리금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 괜찮은 물건들, 시장에 남아있는 괜찮은 물건들을 잘 파악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면 성공적인 고시원 창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